한국 대사관이 이란 테헤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서방권 국가들 가운데 이란 현지에 남아있는 나라는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만큼 한국의 선택이 더욱 이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결정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 대사관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 그 배경을 두고 주변국들까지 놀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란 내부가 왜 이렇게 극도로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란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선진국들은 이미 일찌감치 철수에 나섰고 심지어 이란과 가까운 관계로 평가받아온 국가들조차 현장 운영을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는 데다 전선 확대 우려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선을 더 넓힐 수 있다는 강경한 신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역시 중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 역시 보복 강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부 핵심 산업 인프라가 타격을 입자 이란은 단순 대응을 넘어 당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식의 훨씬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 대상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중동 전역의 이해관계 국가들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를 전략적으로 계산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이란은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숙이 구축된 지하시설을 기반으로 한 방어 체계가 결합되면서 외부 공습에 대한 생존성과 지속 대응 능력을 크게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지속하더라도 이란의 핵심 군사 및 보복 역량을 단기간 내에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함께 긴장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비용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기지를 겨냥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군사력 우위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미사일과 전력 자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격 수단에 흔들리는 장면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지만 이란의 지형과 접근 난도, 장기전 위험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대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내부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전쟁 초반에는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대외 강경론과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략적 해역을 활용해 경제적, 정치적 지렛대를 최대한 키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현지 체류 자체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한국 대사관은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미 한 달 전쯤 철수했어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사관 인근에 폭격이 이어졌고 직원 숙소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대사관 관계자들의 숙소가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대사관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먼저 교민 안전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3명이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발 직전 대사관 인근에서도 큰 폭격음이 들렸다는 증언이 있었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사관은 빠르게 연락망을 가동해 교민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약 1200km를 이동해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는 긴박한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교민들이 빠져나간 이상 대사관 직원들도 함께 철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민이 떠난 뒤에도 직원 10명가량이 여전히 테헤란에 남아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라움이 더 커졌습니다. 통화 도중에도 폭음이 들릴 정도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왜 이들이 남아있는가? 여기에는 단순한 의전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현장을 지켜야 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위기 때 곁을 지킨 상대를 오래 기억하는 문화가 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신뢰와 존재감은 단순한 외교 문구를 넘어 실제 관계를 좌우하는 변수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 중동 분쟁기에도 다른 나라들이 철수할 때 한국은 현장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례가 있었고, 그 선택이 훗날 신뢰 자산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에도 한국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남겼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강하게 남아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결국 지금 한국 대사관이 현장을 지킨다는 사실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 자산을 관리하는 선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대사관이 고려하는 것은 단지 상징성만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국익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이 길목은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 사실상 생명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만약 이 지역의 긴장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특정 국가 선박에 대한 통항 리스크가 커진다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우리는 적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방어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 항로의 안정성이 곧 산업과 물가, 무역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대사관이 현지에서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위기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외교관들의 선택이 단지 상징적 애국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실질적 역할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큽니다. 여기에 한국의 방산 및 중동 협력 구도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중동 각국과는 별도의 실용 외교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복합적 위치에서는 어느 한 축에만 완전히 기울지 않고 오해를 최소화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일방적인 적대국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다면 향후 에너지, 해운, 안전 문제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모습은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원유 대금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도 한국은 제재와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해소 가능한 국면에서는 약속을 이행하려 했다는 점이 이란 측에 일정 부분 기억되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을 강하게 적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이 현장을 지키는 선택은 무모한 고집이 아니라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 손실을 줄이고 미래 공간을 남겨두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네 번째로, 한국은 과거에도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남는 방식으로 예상 밖의 신뢰를 얻어낸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때도 많은 해외 기업들이 급히 발을 뺐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는 시간이 지난 뒤 의외로 큰 자산이 되곤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브랜드는 일부 지역에서 단순한 제품 이미지를 넘어 신뢰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외교와 기업 활동 모두에서 한국 특유의 저력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방산 협력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과 공급 신뢰도는 현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방어 체계와 관련한 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안정적인 지원은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기억들은 단순히 일회성 거래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 안보 협력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테헤란에 남아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나 무모함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교민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고도 끝까지 현장을 지킨다는 것은 단기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장기적 국익과 국가 신뢰를 함께 붙들고 가겠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에서 버티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기억될 것인가를 현장에서 써 내려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응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현장 근무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존재감과 국가 신뢰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의리와 신뢰,
실리와 책임을 동시에 붙드는 한국의 행보는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도 함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